자, 얘들아, 17번 문제의 보기를 한번 먼저 보고 이제 현대시랑 그리고 수필, 갈래복합 여기를 먼저 살펴볼게. 이 보기 내용을 보면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 사실 이 두 작품의 주제 의식이 다 압축이 되어 있거든. 가와 나는 본래 있어야 하는 곳에 있지 못한 자연물을 제재로 삼아서 본래의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얘들아, 이 자연물들이 놓인 상황은 긍정, 부정 중에서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본래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것을 지향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지향의 과정에서 얘들아, 이후에 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의지적인 태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수반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두 작품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면 가의 자연물은 힘겹게 이른 곳에서 전쟁의 상흔을 접한다 라고 구체적인 어떤 배경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 하지만 시인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에 주목한다. 그래서 가는 어떤 전쟁의 상처, 전쟁의 상흔, 이러한 배경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해주면 되고, 나에 대해서는 자연물이 본래의 속성을 빼앗긴 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대. 그래서 본래의 속성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을 품기 힘든 곳. 하지만 마찬가지지. 본래의 속성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고 있대.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얘들아, 본래 속성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후에 보니까 어땠어? 이것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 남아있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야? 대항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 아마 가에 나와 있는 시는 너희가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 나비와 광장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이 제목의 구성을 얘들아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지금 제목에서 나비랑 광장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언급하고 있잖아.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소재를 언급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유사한 의미이거나 아니면 대조되는 의미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게 유사한 의미일지 아니면 대조되는 의미일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앞에서 얘들아, 우리 이미 보기에서 가가 어떤 전쟁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걸 찾아냈었지. 그치? 그러면 나비가 있는 공간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것들 예측을 하면서 한번 살펴볼게.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지금 얘들아 방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갈 곳을 잃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뭐가 드러나고 있어? 전쟁의 상흔이 드러나고 있지.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이라는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얘들아 보면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겠어 얘들아? 이 흰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소진한 거야. 그래서 기계처럼 열이 막 뜨겁게 받아서 지쳐있는 상태. 그런데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들아, 이 광장이라는 공간은 전쟁이 일어났던 공간, 부정적인 공간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었던 소재가 대조적인 소재였구나 라는 게 발견이 되겠지. 이 흰 나비 라는 자연물, 그리고 흰 나비가 있는 광장이라는 공간이 대조적으로 제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다음 연으로 넘어가서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여기서도 얘들아 과묵한 묘지라고 하면 죽음의 이미지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 다음에 이제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
이동하는 계절 이런 시어들이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활주로나 어떤 기계나 제트기 이런 시어들 동원이 되고 있잖아. 보통 얘들아 이거는 그냥 다른 작품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있지. 그런 작품들은 약간 금속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그 이유는 전쟁이 얘들아 기본적으로 어떤 기계들, 그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금속이라는 거는 조금 차가운 이미지를 내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에 밀려서 흰 나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 말없이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대. 그럼 얘들아 이 흰 나비의 파닥거리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이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어. 일단은 힘없이 이렇게 날개가 이지러져 있잖아. 그리고 앞부분에서 어땠어? 한 모금 마실 물도 없었지.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지친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펄떡 날지 못하고 약간 좀 파닥거릴 뿐인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보기에서 의지적인 태도가 언급이 됐었잖아. 그러면 이 파닥거림은 뭐겠어?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년 내려가면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 아름다운 영토를 지향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 물음에서 엄청나게 어떤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느끼기는 좀 힘들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음 년에서 뭐라고 얘기해? 지금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래됐대. 그러니까 이 광장은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나비는 뭐 한다고?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얘들아 없어져 있는,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결이라는 표현이 제시가 된 거야.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주제 보면 얘들아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비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나작품을 볼 텐데 얘는 제목이 멸치라는 작품이야. 그래서 한번 보면 멸치라는 자연물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어.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구절부터 대조적인 이미지가 딱 제시가 되고 있지. 뭐랑 뭐? 어떤 부드러운 거, 그치? 부드러운 물결 같은 것, 그리고 딱딱함, 굳어진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어떤 게 이 자연물이 지향하는 속성일까? 물결이겠지. 왜? 본래 속성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물결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본래의 속성이 중요한 거겠지. 그리고 이제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서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물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야. 멸치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쳤던 그 시절 있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등장해 얘들아? 그물이 등장해. 여기에서 얘들아 그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멸치를 바다에서 꺼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멸치의 자유로움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즉 이런 딱딱한 속성을 만들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그물인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자마자 여기서도 얘들아 보통 우리 햇빛, 햇살 이런 것들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잖아. 여기서의 햇빛은 어떤 것 같아?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햇빛이 꼿꼿한 직선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치? 부드러운 물결하고 꼿꼿한 직선은 대비되는 이미지지.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가 길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것이 또 대비적인 이미지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요 구절 한번 볼까?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서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좀 멸치가 박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 우리 원래 멸치 잡으면 이렇게 말려서 먹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대.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대. 그래서 물결이라는 속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의 이 작은 무늬 있지? 이 작은 무늬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 왜? 물결의 무늬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파도, 해일, 그리고 그물을 찢는 행위 있지. 이런 것들은 어떤 폭력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멸치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있지. 그것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작품을 살펴봤고, 주제를 보면 역동적인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이라고 하는데, 멸치가 이제 그물에서 찢겨져 나와서 부드러운 물결을 지향하는 것, 그거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작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따로 보기가 제시되지는 않았어. 근데 아마 너희가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 일단 얘들아, 법정의 설해목이라는 작품인데, 법정 스님의 작품이 나오면 다 수필이지, 그치? 그리고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항상 어떤 깨달음을 제시하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얘들아, 깨달음의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 일단 맨 처음에 얘들아, 노승이랑 어떤 학생이랑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 근데 이제 학생이 아버지가 준 편지를 가져왔어. 그리고 이 편지를 꺼낼 때 표정이 어때? 약간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연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빠가 얘들아 이 학생을 엄청 엄격하게 대했던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노승의 태도가 어때? 더운 물을 떠다 주지. 그치? 지극정성으로 챙겨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어때?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나한테 너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이랬는데 스님이 너무 잘 챙겨주니까 갑자기 감동받은 거야. 북받쳤어. 그래서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마디 좋은 말보다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버리고 안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상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스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노승하고 학생의 만남, 어떤 경험이지, 그치? 이것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노승이 가지고 있었던 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제시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 한번 봐볼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이고 만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서 덮이면 꺾이게 된대. 여기서 얘들아, 이 눈이라는 건 나무에게 어떤 무게감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꺾이게 되는 거지. 제목에 나와 있는 설해목이 눈이 쌓여서 꺾인 나무를 뜻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얘들아 여기서 중심적인 소재로 기능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한번 보자.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알코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눈이라는 거는 사실 녹아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 강한 나무를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이 아버지에게 느꼈던 강인한 태도 있지. 그 강인한 태도. 그리고 노승이 학생에게 보여줬던 따스함. 이것과 연결해서 눈 그리고 나무라는 소재를 연결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복이에요. 위험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자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조약돌을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그러니까 무쇠라는 어떤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물결에 의해서 조약돌이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나오고 있지. 무쇠로 된 정, 그리고 조약돌. 아니, 조약돌이 아니라 물결. 이렇게. 대비적인 이미지로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주제를 보면 부드러운 것의 강함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드러운 것의 힘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서, 얘들아 16번 문제는 너희가 좀 쉽게 찾아냈을 것 같아. 새 작품이 굉장히 표면상에서 대상들 간의 대조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정답은 5번이었고, 5번 선지 보면 얘들아, 가에서 스스로의 신하와 더불어 대결하는 태도, 그리고 나에서는 이러한 문의로 당면에 있는 현실을 극복해 초월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초월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 얘는 지금 이 두 작품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얘네가 각각 지향했던 거를 생각해봐. 가에서는 뭘 지향했다? 어떤 희망적인 태도, 그리고 본래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나 작품도 마찬가지야. 본래의 속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초월이라는 키워드는 이 두 작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18번으로 넘어가서 A, B에 대한 설명인데, A랑 B가 둘 다 물결이었어, 얘들아. 그치? 정답은 2번이었는데, 일단 얘 A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면 얘들아, 1번이랑 2번 둘 중에 정답이 나올 수 있겠지. 역동성, 생명력, 이 두 가지는 해당이 되죠. 근데 3번 선지에서 협력적인 관계나 새롭게 갖게 된 이미지, 이거는 그럼 어떤 변화의 양상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리고 요거 5번 선지에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오히려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어.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다시 발견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선지 봐봐. B는 대상의 내재에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이 B가 얘들아 잠재력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그리고 이제 19번,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요거는 얘들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했으면 답이 바로 보였겠지? 노승은 학생을 타이르며 주의를 주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부드러움이라는 속성이 강조가 됐다.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로 넘어가서, 얘도 보기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 22번의 보기. 이 보기 내용을 보면 얘들아, 일단 강호가사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전 시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강호가사의 패턴은 익히 알고 있지. 그치?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떠나온 곳에서의 출발 목적은 도착한 곳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낸대. 그리고 이때 떠나온 곳과 도착한 곳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보면은, 한양이라는 공간,
원래의 삶의 지향점이고 중심 공간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한양에 있었다가 강호로 이동을 하게 된 거지. 그치?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러나 삶의 지향이 현실과의 괴리를 일으키면 공간 이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괴리감으로 인해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이 괴리감은 뭐겠어? 내가 한양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달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강호로의 이동은 당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온전히 자유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강직한 품성을 지닌 조우인, 이 글의 작가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처세로 벼슬살이가 순탄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임금님한테 직언하는 걸 꺼리지 않았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강호에 도착한 화자가 자연을 즐기면서도 여유롭게 수용하는 태도, 그런데 플러스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표출하기도 한대. 그래서 지금 강호라는 공간에서 얘들아 드러나야 되는 두 가지 태도는 일단 첫 번째가 자연을 즐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한 외로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파악을 하면서 지문을 한번 살펴볼게. 요것도 길이가 조금 길게 제시가 됐는데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볼게요. 일단 얘들아 처음 시작할 때 태평 시절 버려진 몸이라고 나와 있지.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왜 이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동의 계기가 이미 제시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에 왔어. 그랬더니 값 없는 풍월, 임자 없는 강산을 조물주가 허락해서 나한테 맡겼대. 그러니까 내가 사양을 해야 하네? 사양을 안 한다. 그리고 여기는 다툴 사람이 있어 없어. 경쟁이나 시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다툼이라는 속성은 얘들아 항상 속세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었지. 이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뭐해? 별천지를 찾아 들어서 곳곳을 돌아보다가 이러한 풍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묘사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공간을 찾으니까 얘가 뭐해? 대도 닦고 정자도 짓고 연못도 파고 시냇물도 끌어와서 초가 삼간을 지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딱 제시를 해주고 아 여기 경치가 참 뛰어나다. 만족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중약 이후로 넘어가서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살이에 우활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살이는 얘들아 항상 속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활하다라는 단어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었지? 이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뜻이야.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직언하는 그 성격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부귀공명을 구하기에는 재주가 없어. 이러한 속세의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춥고 배고픈 거야. 그 다음 이제 산수를 좋아하여 우연히 들어오니 득실도 모르거든 영욕을 어찌알며 시비를 못 들으니 출척을 어찌할까. 여기서 얘들아 지금 어찌할까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다 모른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식을 생각해보면 서리적인 것 그리고 앞뒤 구절이 대구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서의 득실, 영욕, 시비, 그리고 출척 전부 다 속세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좁은 방이 쓸쓸하고 무릎을 들일 듯 말 듯.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살이는 좋지 않은 상태야. 그렇지만 어때? 거친 밥, 마실 물도 있든지 못 있든지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옛사람의 즐거움이 나한테 깊었다. 그래서 만족감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여기 한번 보자. 때때로 책을 덮고 무릎치며 감탄하고 검은 광곡조에 탁주 세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얘들아 책이랑 그리고 악기 그리고 술 이거 전부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지. 그렇지?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될 때는 무조건 자연에서의 흥취 그냥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계속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태평 세상 언제던가 이 내 몸이 늦었도다.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의식도 약간은 비춰지고 산림이 적막하나 생각해보면 일이 많다. 그리고 이제 외로운 구름이라는 키워드가 딱 나오고 있지. 이 부분에서 요거 확인할 수 있지. 외로움. 짝 없는 새는 무슨 일인가? 여기서 그럼 얘들아 이 외로운 구름과 짝 없는 새는 결국에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아래 내용을 보면 뭐 막걸리 걸은 후에 갈건을 아니 널랴 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물소리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아가지고 딱 일어나 봤어. 손님이 오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얘들아 손님을 맞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손님이라는 사람이 왔니 안 왔니? 보면은 은자를 언제 찾을까? 약촉객이 늦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외로운 따오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득한 속새는 눈 아래 티끌이로다. 속새와의 거리가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부귀공명을 잊었다. 나는 어조와 함께 할 것이다. 물고기와 새. 이것들과 벗을 삼겠다. 그래서 무라일체의 태도 드러내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얘들아 그건 없지. 뭐 백구야 우리는 친구다 그렇게 구체적인 청자로서 명시하고 있는 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 보면 얘들아 두어라. 나는 이렇게 늙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 좋아.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강어에 묻혀 사는 즐거움 그리고 안빈낙도의 자세 나와 있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번 문제 정답은 얘들아 2번이었지? 자연물을 청자로 설정해서 물화일체의 경지. 이거는 고전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방식이잖아. 근데 보통은 이거 나와줘야 되지. 백구야 하는 거. 그리고 21번으로 넘어가서 얘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2번이었어. 요 집터 물색부터 집을 짓는 과정 이거는 초반부에 제시가 되어 있었지.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은 지금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었어. 그리고 22번 보기 문제. 얘는 얘들아 정답은 5번이었는데 두 눈을 치켜뜨고 만리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선지 자체가 얘들아 보기 내용하고 굉장히 모순되지.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양에서 산수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 사람이 현재 있는 공간이 산수니까 여기서 한양으로 가고 싶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로 가려면 뭐 해야 돼? 불의와 타협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현대시랑 고전시가 살펴봤고 이어서 산문 살펴볼게.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자.